자, 올해에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유식 전체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식에 3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와서는 그것을 화엄종이니 그러니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만 그러나 인도에서는 그 대승불교는 세계학파밖에 없어요. 유식학파, 중관학파, 유가 중관학파. 이제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 뭐 천태종, 그 다음에 화엄종, 뭐 무슨 종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인도 자체에서는 유식과 중간이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기의 유식은 어떻게 되는가? 일기의 유식은 여러분들 요가자라 붐이 사시더라. 그래서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가 유식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논장이고 텍스트예요. 자, 요것은 이제 학계에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미륵보살이 저서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제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파에서는 아상가 무착보살이 저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떠한 설이 나오냐면은 이 미륵보살을 용화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로 그렇게 생각하는 주석서도 있고 아니면 인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저기도 있는데 티벳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이 무착보살에게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하신 그것을 글로 편집해서 만드는 것은 무착보살이다. 그래서 무착이 저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사상의 근원은 미륵에서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륵보살, 무착보살 언제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은 미륵보살은 2세기에서 AD 2세기에서 3세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착보살은 이제 3에서 4세기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유과학파 혹은 유식학파를 그렇게 선창한 실질적 인물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바로 무착보살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착보살이 그 유가사 지론에 대해서 그렇게 쓴 것이 저작 그 편집한 것이 이것이 논장으로는 유식의 탄생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이 없이 논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럼 항상 어느 한 학파에 소위 경전이 있고 소위 논장이 있는 거거든요. 자, 향산 스님, 소위 예, 경전이 뭐가 될까요? 등가경인가요? 그건 삼기예요. 여기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기에서 육아사지론 그 유시각파의 그런 그 소위 경전이 되는 것은 산디 니르모짜나 수트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산디 니르모짜나가 번역하면 뭐가 되죠? 해신밀경. 혜신님이. 그래서 유식의 그 소위 경전을 그거를 해신밀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 해신밀경의 주된 사상이 무엇일까요? 삼성과 삼무자성 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설, 삼무자성, 무자성설 요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 예. 모든 것은 오직 다 분별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의탁이성, 서로 의지해서 연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의 본성은 뭔가? 본성은 원성실성인데 본성은 무자성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논으로 세 가지의 진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되는 사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설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원성실성. 원성실성. 이에요. 이제 나중에 산스크리트하고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변계 소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속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상부르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상부르띠, 사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상부르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실이 언어라는 껍질에 의해서 무르티 가리워진 거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계소집성은 이제 초기불교나 설일체유부 에서 말하는 이 속죄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중변 분별론이라고 하는 유식의 논서에서는 심과 심소가 서로 의지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이제 중변 분별론에서는 얘기하고 또 아레야식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이 서로 의지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해서 의타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자, 요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나 설일체부에서 진제예요. 진제인데 무슨 진제냐? 유의의 진제에 해당한다. 유의의 진제. 자, 그래서 진제면은 빠라마타를 진제라고 그래요. 빠람,
아르타, 빠람마타를 진제라고 하는데, 자, 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카따 빠라마따. 자, 그래서 상카따 조건 지어진 빠라마따 진제라는 거예요. 자,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발생했다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는 그런 진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속죄하고 유의의 진제의 차이점은 속죄는 실제로 그런 거 없어. 우리가 그냥 망상분별로 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짜를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속죄라고 한다면은 유유의 진재는 있어요. 있는데 생멸하는 거야.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니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속죄와 유의 진재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성실성은 무엇을 원성실성이라고 하느냐? 무의의 진재예요. 자, 무의의 진재라고 하는 것은 어, 어, 상, 카, 타. 자, 그래서 상카타, 만들어진 것, 어상카타, 모든 그 조건지어서 만들어진 것이 다 해체한, 그래서 무상한 것이 없는 그러한 진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속죄와 유의의 진재, 무의의 진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개발되어 더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 유의 진재, 무의 진재. 어, 향산 스님, 이 세 가지가 명료하게 이해가 되어지나요? 예, 명료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그 해신밀경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핵심되는 것이 바로 이 삼무자성설, 삼성설이라고 하는 것이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성실성의 상태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공, 무자성, 불성, 또 뭐 이제 열반, 이 정도 이제 열반 이제 이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성실성만이 참되고 나머지는 참되지 않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원성실성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유가사 지론에서는 이제 성문도 그 다음에 보살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불승으로 가는 도, 요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세 가지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식의 논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이 이제 일기로 시작해서 무착보살이 본인의 동생, 어, 본인의 동생인 세친 와수반두 존자에게
이제 이 사상을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바스반두 존자가 이제 유식에 대해서 논서를 쓰죠. 그 논서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식의 논서. 유식 20송, 그 다음에 30송, 그 다음에 유식 20송, 30송을 그 제자들의 10대 제자들의 의해서 다시 편집된 거 성유식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기가 일기의 유식의 사상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육아사지론하고 그 다음에 유식 20종 30종 이제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무착보살이 5개의 논서를 쓰셨는데 이 무착보살이 쓰신 이 5개의 논서가 아주 절절한 명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착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일기에서 무착과 세친이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영어로 된 거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2기로 한번 가보자고요. 2기로 가기 전에 왜 유식 사상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식 사상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건 우리 노트가 있으니까 노트 보면서 왜 유식 사상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음. 자, 두 번째 유식 2기. 유식 2기에서는 그러면은 대승의 유식의 사상이 있는데 초기 불교처럼 사쌍팔배 수다원에서 아란까지의 그 경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계별의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논서가 그 경전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보살의 사상을 깨달음의 단계를 단계적으로 정립되어서 나온 경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어느 경전이죠? 십지경이에요. 자, 십지경이 유식이기다라고 인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화엄종이라고 하는 다른 종파로 얘기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런 종파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그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한 번도 음, 드러난 적이 없어요. 십지경은 우리가 그 유명한 논사 세친이라든지 혹은 이그 티벳의 그 유명한 그 중관론에 대해서 입 중관론을 쓰신 찬드라키티 월층대사 이런 분들이 십증에서 그 논서를 썼어요. 그래서 입중론 그래서 십지경에 대해서 논을 쓴 사람이 월층대사는 무엇을 썼냐면은 입중론이라고 하는 논서를 썼고 그 다음에 세친 존자는 어떤 논을 썼느냐면은 바로 십지경
논이라는 논설을 쓰셨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화엄경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십지경이 존재했던 걸로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그럼 화엄경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는 그 화엄경은 편찬된 곳이 바로 어, 고차 어, 혹은 고창이라고도 해요, 중국어로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그 화엄경 전체가 편집되어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수수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볼륨, 예, 자, 말해보세요. 아니, 그냥 스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아니, 과거에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음,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은 내가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 근데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고. 화환경에 대해서. 음, 향산 스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화환경이요? 음.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화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일단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십지경은 산스크리트 원본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후로 이제 몇 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논사들이 십지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쓴 것은 있는데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나 언급은 없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알으면 돼. 근데 이게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문서의 기록이 잘 그렇게 원활하게 남아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학계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100% 단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연구 발표가 그 정도까지 되어 있고 그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만 얘기하면은 이그 화엄에서 십지경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십지라고 하는 것은 초지보살에서부터 십지보살의 수행 단계를 설명해 놓은 것인데, 이 십지경은 선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선문종로라든지 그런 책을 쓰실 때 가장 많이 발췌한 그런 이제 경로는 뭐냐면은 십지경과 능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지경과 능가경은 선종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과 논이고, 어, 우리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십지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지경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산스크리트 원문은 다사 부미가 수뚜라 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십지 경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식 2기에 나타난 이 십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사상팔바의 수행에 그 대적하고 필적할 만한 구체적인 수행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의 스님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탁 입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 해에 십지경까지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1학기 끝나고 나서 고은사에서 십지경을 그 점수 30점 나오는 걸 그걸 뭐라고 하죠, 보각스님? 연수, 인생교육. 어? 뭐라고 한다고? 연수점, 인생교육입니다. 예? 연수점수요. 연수, 연수 교육에 신가영수 우리 고은사에서 4박 5일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십지경 공부는 그때 그 연수 교육으로 대신하고 이제 1기에는 그 유식의 철학과 2기에는 능가경으로 해서 유식의 그렇게 세 가지를 커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유식의 3기, 유식의 3기로 가보면은 어떤 것이 유식의 3기가 되느냐면은 요게 어느 게 유식 3기라고요? 이미 얘기를 등가경. 해버렸는데 능가경이 유식의 3기라고 음, 그래요. 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달마대사가 남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소림사에서 몇몇 9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실 때 어, 직계 제자인 해가 스님에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딱 한 권 있는데 능가경 4권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송고습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달마대사가 달마선 의 배경이 되는 그런 경전이 능가경이고 그 다음에 이 달마선이 또 다른 말로 능가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조에서 5조까지는 능가선이라는 그 선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제 6조로 가면서 그 해능대사가 금강경을 소유경전으로 하면서 이제 능가선이 점점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종의 그 기원과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그 달마선, 능가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달마선, 능가선은 인도 불교의 배경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는 이제 조사선과 하두선으로 들어가야 헷갈리지 않고 불교 수행론을 정립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능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당나라의 최고의 석학인 세 분께서 이제 서문을 쓰셨는데 능가경 4권, 능가경 7권, 능가경 10권 번역할 때마다 각각 소동파, 그다음에 규봉종밀, 그리고 또 한 분, 그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은, 어렵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중국말이 그 본토 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보다 더, 이분들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어렵겠죠. 당연히 남의 나라 말인데. 그런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본을 제가 번역을 한번 세 번 해봤는데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인도 철학을 그 전공하면서 한 100여 권의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읽어봤는데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비해서 크게 뭐 더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러나 만만하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가경은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식 3기의 능가경에 대한 그런 그 해석을 이제 2학기 때 이제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능가경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처음부터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능가경이라고 하는 유식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그 설일체의부에서 경량부를 통해서 유식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두 가지. 첫 번째 유식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 당위성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는 유식이라는 사상이 어떠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논리적인 귀결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10년을 들어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미세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쌓여지지 않아요. 그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조금 저기 할지 몰라도 내 공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자, 달마 대사가 음, 남인도에서 오셨는데요. 음. 그 면복 훈련이 필요한가요? 이미 아라한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것을 뭘로 알아요? 아니 뭐 두 가지 설이 나름 있어요. 하나는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쇼맨십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 달마대사께서 어느 정도 공부에 힘은 얻었지만 깨달음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림사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선정 부분을 완성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스님이 생각하는 달마대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왔다. 이제 이런 것은 증거가 없는 추정이에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그래서 달마대사는 유식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야나라고 해요. 그래서 마하야나 마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마하 그다음에 야 이 A에도 짝대기가 위에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하 야나 마하 야나 그래서 마하야나 이제 야에다가 이제 저기 소리가 됐죠. 그래서 야나는 탈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큰 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큰 탈 것이라고 하느냐면은 초기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출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주선이 떠나가듯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야 될 이 혹성 대탈출할 때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데려가도 좋아요. 그런데 일단 나 혼자 청정해지면 돼요. 이제 그러한 사상이 이제 아라한 사상인데 그래도 아라한이 되면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돼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500년, 10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라한에 드는 사람이 점점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알아내된 여러 가지의 이제 이설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짜가 아란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들도 많아지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먼저 가리키는 사상이 없다 보니까 대중 표교가 아주 약해지고 불교의 세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승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신도들의 제가 신도들 중에서 그들의 자녀로부터 출가를 하는 것인데 신도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아라한이 되면 그러면은 뭐 교육이 잘 되지만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림동에서 이제 사법고시 그 시험 준비를 하는데 25세에 가가지고 70세까지 고시생으로 준비만 하면은 이거는 세상에 내가 그 어떤 실력이나 뭐도 얻지 못하고 그 중간에 남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도 형성이 안 돼서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과위를 얻지 못한 초기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그런 이제 신림동에서 70살이 된 그런 이제 저기처럼 그러한 이제 이상한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길이 이제 저기 하는데 같이 도우면서 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면서 중생들과 함께 귀화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바로 마하야나 이제 대승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단만 생각하지 않고 제가자까지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수행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마하야나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마하야나의 학파로서 나선 학파가 마디야마카라고 해서 중간의 수행이 바로 처음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는 벌써 이제 이 중관학파에 해당하는 소위 경전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의 나타난 중관학파의 경전은 뭐가 되죠? 중론? 중간학파의 경전은 뭐가 되냐면은 어 마하반야 파라미타 대품반야 8천 권 8만 권짜리의 그 대품 반야경이 이제 완성됐어요. 여러분들 한 8권인가 10권인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자, 그 대품 반야경에 어 이제 그 요지를 짤막하게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마한 텍스트가 뭐죠? 이름이 반야신경이? 대품반야경에 그 요지를 그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에요. 그럼 대품 반야경에서 하나의 챕터, 중요한 챕터를 끄집어낸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강반야 바람일다 신경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과 금강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금강경은 그 8만 그 품에 이르는 그 반야의 그 챕터 중에서 하나의 후반부에 있는 챕터 하나를 그대로 따온 것이 금강경이고 그다음에 반야신경은 이 8만 그 반야품에 있는 모든 내용의 골자 요지만 압축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과 금강경을 필두로 해서 나타난 그런 경전이 중간학파의 소위 경전이 되는 것이고 논소로서 가장 그 유명한 것은 바로 중론송이라고 하죠. 용수보살에 의해서 저서가 되어진 중론송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중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서가 사백론 뭐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서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중론아파의 핵심은 개정의 사막 중에서 뭘까요? 해. 지혜예요. 지혜로서 마음의 본성,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학파에서는 개와 선정을 강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개와 선정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개를 지킬 내가 없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을 내가 없는데, 개와 선정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 무아의 사상, 무자성의 사상, 공사상을 터득하는데 강조를 하고 중점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행자가 나왔는데, 100년이 지나자, 아니, 이 중간학파의 사상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나자 문제점이 발생해요. 지혜만을 강조하고 막행막시가 하는 사람, 계를 안 지키는 사람. 지혜만을 강조하고 선정을 닦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말은 잘해. 막 머리는 저기 한데 그런 경계, 감정의 경계에서 그냥 휘둘리고 그 다음에 막행막식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중간학파의 후기에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사 중에 한 명이라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불교가 이런 사태에 당했을 때, 대화정을 보강해야 되겠죠. 이 해에 대와 선정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해의 교와 그다음에 그 계와 그다음에 선정을 더 보강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상거보살은 요가 아짜라, 요가의 실천. 자, 여기서 요가는 뭘까요? 사마디를 요가라고 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삼매의 실천이라고 하는, 혹은 요가와 아짜라, 삼매와 계를 실천한다 라고 하는 육아행이 이제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무착보살은 3세기 정도, 그 다음에 중론이 나온 것은 2세기 정도. 그래서 이제 한 3세기가 되었을 때는 중간학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중간학파 다음에 나온 학파가 무슨 학파라고요? 요가짜라라고 하는 육아행 학파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착보살은 이제 그 육아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친존자는 무착보살보다 한 기 아래죠. 이제 동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요가짜라의 그 사상의 철학적인 그 정립을 하는 것을 맡았어요. 그래서 무짝보살은 수행과 실천과 포교 이런 것에 이제 강조를 두었다면, 어 이제 그 세친존자는 그 요가 행파의 철학적 조직적인 정립을, 그것을 유식 20송과 30송을 통해서 정립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유식 20송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했느냐? 유식 20송을 통해서 유식 20송을 통해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원자로 이루어진 실존적인 세상인가? 아니면 마음의 그림자인가?
오직 이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원자론의 사상을 두드려서 완전히 격파해 버린 논서가 바로 유식 20송이에요. 자, 그러면 원자론을 우리 불교학파 중에서 누가 이것을 강조를 했죠? 어느 학파가? 제가 바이세스크인가? 승론? 그거는 이제 힌두 학파고, 그 다음에 힌두의 승론에 약간 영향을 받은 바이바시카, 미바사론을 쓴 설일체유부 학파. 설일체유부 학파가 원자론을 통해서 세상의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세친존자는 세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림자,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논리적으로 귀결시키는 논서를 쓴 것이 바로 유식 20송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원자론을 파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식학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삼계를 투영해내는가라고 하는 자학파의 교리를 이제 성립을 시킨 것은 그것은 유식 30송이다. 자, 그래서 20송과 30송의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왜 대답이 없어?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 유식 20송은 유심론의 반대가 되는 원자론의 타학파의 설일체의 견해를 파괴하는데 그렇게 글을 쓴 논문이 유식 20송이고, 그 다음에 유식 30송은 마음의 그림자, 마음으로 인해서 육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하는 세계가 투사돼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자기 학파의 설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30송, 60, 30송. 30송. 그래서 20송과 30송이 서로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반대되는 학파를 치려고 쓴 논서는 뭐라고요? 유식 20송. 20송이고, 그 다음에 내 학파의 사상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유식 30송. 유식 30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유식 30송을 산스크리트어로 윈yapti 마트라타 시티 샤시트라라고 그렇게 해요. 샤시트라라고 하는 것은 논이라는 뜻이에요. 시띠는 완성한다. 마트라타 오직 윈yapti 알려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완성시킨 논. 요게 바로 유식 30송의 원 제목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스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세친의 모착에 의해서 그 유식 그 사상을 20송, 30송을 정립을 했는데요. 그러면 유식 20, 30송은 혹시 해신밀경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신밀경은 이제 여러 가지의 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삼성설 이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골자가 되는 것이고, 유식 30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에서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알라야식, 이 잠재의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세계에서 살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한 의식들이 어떻게 내 알라야식을 이루고 있는지,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한 것이 유식 30종이다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스님이 읽어봐서 세세한 것은 이해하겠지. 알겠습니다. 자, 그 그래서 중간 사상도 조금 가미가 된 건가요? 무슨 사상? 중간 사상도 조금 가미가 된 부분이 있나요? 유식 20송, 30송에 중간 사상하고 그 다음에 유시각파 사상의 공통점이 장산스님 뭐가 있을까요? 어, 어차피 해를 기준으로 한 걸, 유식에서는 개화종을 보강하면서, 한 거니까요. 거의 지금 이 공통점이, 질문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엇이냐 그 혓바닥에다가 비닐로 그 장갑 씌워놓고 김치 먹는 거하고 똑같아서 같이 한다. 어, 자, 한번 이제 금강경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금강경 32장에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은 뭐라고 했죠? 여몽한포용, 여모한포용 여로여겨정,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 다음에 아침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갯불처럼 빠르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유, 일체유의법. 그러니까 일체에 만들어진 것들은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체에 만들어진 것은 무엇을 무엇을 제거한 나머지가 될까요? 열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은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작용이 전부 다 일체유의법이에요. 그래서 꿈과 같고 환상과 같아. 자,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는 일체유의법을 한꺼번에 다 던져버려요. 이제 일체유의법을 그렇게 놔버리면 그러면 수행할 때 어디에 의지해서 하느냐, 그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건 일단 받고 유식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공통점이에요. 중간학파, 유식학파의 공통점은 일체유의법이 공하다, 무자성이다. 열반은 열반 자체가 무자성이고, 그 다음에 유의법은 유의법이니까 무자성이고, 그래서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모든 단만은 뭐다? 무자성이고 무아이다. 그래서 재범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 단계를 설정을 해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식과 중간이 다 무자성, 무아, 재범무아를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중간 단계를 설정을 해 놓지 않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전생에 수없이 많은 수행을 했던 사람 외에는 이 대승에 중간에 수행을 하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냥 중간에 수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 선종도 그렇잖아요. 중생이야. 중생에서 부처가 될까지는 찍소리도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 틀렸다. 그런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부처가 될 때까지 달려가겠지만 근기가 약한 사람은 중간에 아유 나는 지쳐. 아유 나는 내려가야겠어. 하고서는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중간에 의지할 때를 만드는 거야. 그 의지할 때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 마음도 알라야식도 여몽환포형이야. 그러나 이 알라야식에 의해서 이 마음에 의해서 이 세계가 투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있다. 그래서 식은 유, 그 다음에 법은 공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하나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중간학파에서는 속죄와 진죄 두 개밖에 없어요. 징검다리가 없어. 근데 유식학파에서는 중간 징검다리, 그래서 유의의 진제라고 하는 다리. 그 유의 진제가 뭐냐면은 마음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시켜요. 그래서 근기가 좀 낮은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쉬기가 좋아.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무자성 공. 그래서 열반은 열반이니까 무자성이고 그 다음에 유의법은 유의법이니까 무자성 공이야. 그래서 유의법, 무의법 다 무자성 공 무아이다. 제법 무아이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스님.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시학파는 이제 두 가지 갈라로서 육아행 학파는 구체적인 그 실천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유식 20종, 30종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조직적인 그 논리로서 이 유식의 양쪽을 개발시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 정도 휴식을 해서 3시 10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끄지?
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가짜라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위ඤապ티 마트라, 이제 인식론의 측면. 자, 그래서 아직 이 인식론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왜 위ඤապ티 마트라가 인식론의 측면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ඤապ티 마트라를 오직 유식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오직 유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서 위ඤապ티 마트라는 위 플러스 냐, 어근은 냐가 돼요. 플러스 앞뒤, 요거는 수동태. 그래서 냐, 알다, 이건 능동태고 앞뒤에서 수동태로 됐으니까 알다가 알려진 것으로 그렇게 수동태 의미가 돼요. 그래서 위ඤապ티 마트라다, 알려진 것, 오직 알려진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알려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잠자리는 우리하고 달라요. 잠자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게 그 눈을 통해서 알려진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따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진 것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를 얘기하냐면은 감각기관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논리가 형성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색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감각기관에 알려진 것만 인간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자, 향산 스님, 예, 일수사견이 뭐예요? 일수사견은 하나의 물을 볼 때 네 가지 견해가 생기는데요. 그거는 천상에서 보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눈, 물고기, 아기가 보고 천상에서 보는 측면이 물을 해석이 각각 다른 걸 얘기합니다. 스님이 좀 더 섬세하게 용어를 써야 돼요. 나중에 한번 스님이 표현한 거하고 내가 표현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보네요. 물이라고는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한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한계 내에서 네 가지의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어지는데, 그래서 물고기에는 집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천상에게는 유리라는 보석으로 인식되어지고, 아기에게는 피구름으로 물이 보여지고, 사람에게는 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과 기억이라고 하는 업의 의지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일수사견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빈약지. 우리에게 보여진 것,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알려지기는 물이에요. 천상에서는 보석이에요. 그 다음에 아귀에는 피고름이에요. 자, 알려진 것은 그렇뿐이에요. 그러면 물의 진실은 뭘까요? 모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조금 섭섭한데. 우리는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모른다고 딱 잘라버려요. 대상의 그 실체까지를 규정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게. 그 자, 보여진 거, 그래서 우리 인식되는 불교 부분이. 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가자 프라딱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기들이 사선 이상을 체험한 요기들이 물질을 보는 것을 요가자 프라딱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진실인데 중생들이 보는 것은 자기 업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해요. 자,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알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줘야지.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희망을 싹둑 끊어버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업에 비쳐 있는 것만 보인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인 것뿐이다. 자, 그리고 그 알려지는 데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우리의 기억이 한 몫을 한다. 그래서 감각기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에 따라서 우리는 대상을 각각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오직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11시 25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양쪽으로 나눠져서 자기들의 감각기관과 업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가, 뭐 어떤 사람은 그 발표를 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하고 똑같은 눈물이지만 감정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오직 알려진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그 상황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법이다. 그렇게 헌재에서 결정된 것은 설령 국힘 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했는가 다음에는 우리가 그 국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소야대가 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초도 뭐냐면은 오직 알려진 것뿐 이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게요. 오직 알려진 것뿐이라고 하는데 그 사물과 물질의 존재의 진실은 뭘까요? 만약에 이 업을 다 해체해버린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보여진 이 모든 물질은 뭐로 보일까요? 아니겠죠. 반절밖에 못 갔네. 무자성, 무자성. 예. 실체가 없는 공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은 뭐 그때그때 시비를 자꾸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이 꼭 옳다, 무엇이 꼭 그러다라고 집착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것도 뭐라고요? 집착할 것이 없다. 공이고 부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과 유식이 도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무집착, 무자성. 이것이 도덕적인 무자성이니까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법칭이라고 하는 불교 논리학에 있어서 대가예요. 그래서 다르마 끼르띠라고 그래요. 끼르띠가 저울칭자예요. 그 다음에 다르마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저울이라는 그런 뜻이 그 법칭 대사가 프라마나 와르티카라고 하는 양평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이거는 아주 뭐라고 할까 동서고금의 명저라서 아직까지도 유럽에 있는 좀 큰 거라고 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전에 해당해요. 요즘 현재 학계에서 미 영미권에서 아주 핫한 그런 텍스트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양평석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범부의 인식은 지적 인식이 아니고 간접 인식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인식과 간접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간접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요?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간접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직접 마음이 직접 눈이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보거나 대상을 듣거나 직접적으로 마음이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수스님. 없습니다. 없죠. 그 마음이라고 네. 하는 것은 굉장히 어, 보잘것없는 것이네요. 마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마음은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 이 마음은. 이 마음은 5가지 감각 기관에서 이 바깥에 있는 물질을 표상으로, 자, 이것을 니미따,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모양상이에요. 표상으로 전환해줘야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마치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가 사과를 보거나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사과를 인식할 수가 있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2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요? 소프트웨어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전환시킨 것을 그걸 USB를 통해서 꽂으면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인식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과를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사과를 보고 인식할 수가 있죠. 자, 카메라는 이 사과를 어떻게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오직 소프트웨어만 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이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해요? 전오식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나요?
전오식은 대상 그 자체예요, 자체가 아니에요. 자, 사과의 그 픽처, 그 이미지는 사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립니다. 다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왜 다르지가 않느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과를 떠나서 이 이미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같지가 않냐면 사과는 먹을 수가 있는데 이미지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눈이 카메라라고 한다면 카메라의 성능이 흑백만 보이면 그러면 흑백으로 찍히는 거예요. 마음은 흑백밖에 볼 수가 없어. 만약에 녹내장이 걸리거나 아니면 눈에서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비가 내리는 눈으로 봐서 울퉁물퉁하게 난시가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외계에 있는 대상을 직접 보지 못하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지로 전환한 것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인식이라고 그래요? 간접 인식이라고 그래요? 간접이죠. 간접인식. 그래서 범부의 인식은 간접 인식이다. 그러나 천안통과 숙명통을 가진 선정에 있는 분들은 직접 인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범부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간접 인식에는 오류가 많아요. 간접 인식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바른 인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법칙대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범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은 범부가 대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100%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관적 개념을 제거한 그 다음에 그 인식을 말한다. 그래서 깔바나 앞보다. 그래서 깔바나 분별이 앞보다 사라지고 그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본 것이 바로 바른 인식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측면에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 오직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 이 인식에는 이런 한계와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식의 구조를 가장 그 뭐랄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느야야의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느야야야 인식론, 느야야 수트라 1회 1권의 1사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인드리야, 인드리, 인드리야, 자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인드리야 아르따 산니까르사 우빤남 냐남 어렵지 않아요? 자, 인드리야 감각기관하고 아르따 대상이 감각기관하고 내 눈과 그 다음에 아르따 사가라고 하는 대상이 산니까사 서로 촉을 해요. 서로 촉을 했을 때 우빤나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가에 대한 냐냐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과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이 지식을 어떤 상태의 지식이냐 하면은
부야빠르데샴. 아직 이름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과라는. 그 다음에 부야비짜리. 사과라고 하는 확정된 결론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 무야바샤 아트마감 프라딱잠. 자,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은 어떤 지식이 생기는데 이 지식은 대상이 빨간지 파란지 사간지 아닌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된 인식이 비아파르데시암 없는 상태에서 희끄무하게 대상을 인지하는 그냥 분별이 없는 상태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해요. 자, 무엇이냐면은 사과라는 이름도 아직 분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과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이라는 색깔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상태에 그런 것 없이 대상을 단지 인지하기야만 하는 상태가냐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도 정확히 이제 일치하는 건데 깔바나보다 분별이 없는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 주관적 개념이 없는 상태의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은 대상에 대해서 색깔이나 아니면 이름을 결정지지 않은 상태, 분별이 없는 상태의 인식이 바로 참된 인식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법칙대사는 얘기해요. 자, 분별이 있는 상태는 어떤 나라에서는 애플이라고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고 이름이 다 각각 달라요. 분별이 생기게 되면은 각각의 분별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일종사견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다른 인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만 이렇게 있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가 참된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수행할 때 파티 알아차림. 사띠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띠는 바른 인식에 해당해요. 여기에서 사과다, 빨갛다, 파랗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별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단순히 순수하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과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과의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가 대상인 사과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과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식한 그 내용물하고 바깥에 있는 그 사과라는 것이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하는 믿음이야. 우리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바깥에 있는 것이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으려고 할 때는 벌써 앞에 있는 사과는 사라지고 사과 2에 대한 사과 2의 인식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알으려고 하면은 사과 2에 대해서 사과 3의 표상이 서로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맞으려고 또 보면은 사과 3에 대해서 사과
for라고 하는 표상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인식은 믿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식론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범부의 인식은 무슨 인식이다? 간접. 간접인식. 간접인식. 그다음에 그 범부의 인식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내가 인지한 표상이 바깥에 있는 대상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하고 이제 다른 다른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설일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는 것을 본 것과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대상하고 뭐 의심할 거 있어? 같은 거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와 같이 인식론과 심리학적으로 자세하게 밝혀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범부의 인식은 간접 인식이고 믿음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의 논리가 생겨났어요. 그래 그 인식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학파가 무슨 학파냐면은 사우트란티카 경량부예요. 그냥 외부에 있는 대상은 내가 경험한 거고 똑같지. 이건 나이브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도 보통 이제 사람들은 나이브 리얼리즘, 그냥 순진한 그냥 실제론자, 단순 소박 실제론자야. 뭐 따질 거 있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지라고 하는 단순 소박 실제론자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인식의 그 철학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럼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문제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간접인식,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인식의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밝혀낸 학파가 어느 학파냐? 경량부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량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해요. 자, 그런데 인도에서는 4대 학파 하면은 설일체유부, 경량부, 유식, 중간 이렇게 4개 학파를 이 그 힌두교인들, 인도 철학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경량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여러분들이 이제 티벳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경량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도 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인도와 티벳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4대 학파를 인정하는 중국에 오면서 이제 학파에 대한 이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다른 이름들이 나오고 경량부가 이제 이렇게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되는데 역사적으로는 경량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량부가 무슨 학파인가를 여러분들이 어, 어, 그래서 아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예 조금 지나면은 어려워서 못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제 초창기에는 너무 속도 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나가려고 해요. 경량부의 이름은 뭐냐면은 사우트란티카라고 해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은 수트라 플러스 안따 플러스 이까. 자, 그래서 수트란따 이까예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모음이 제일 앞에 있는 모음을 갖다가 두 개가 결합하면서 탕 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우가
아우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우트란띠, 사우트란따. 근데 따하고 이까하고 부딪혀서 A가 죽어요. 그래서 사우트란띠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면은 안따는 그것을 종지로 삼는, 이까 그것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수뚜라 경전을 오직 지식의 근거로 삼는 그런 종파 혹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우트란티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것을 뭐냐면 경을 그 뭐라고 할까 저울로 삼는, 경을 지식의 근간으로 삼는 그런 학파에서 경량부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에 반대를 하냐면은 아비담마의 그 자세한 논리들이, 아비담마의 자세한 논리들이 그것이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라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에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수행하는 학파들이 경량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대승경전을 말할까요? 초기경전을 말할까요? 초기 경전이겠죠. 맞아. 자, 이것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경량부는 어느 학파에서 갈라져 나왔죠? 설일체 유부에서 갈라져 나온 게 경량부예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의 소위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설일체부의 소위경전이 뭐죠? 아가마 아함이죠. 그래서 사아함, 사부아함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부아함을 이제 그 지식의 근거로 삼는 학파가 경량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경량부의 4대 논사가 있어요. 그 4대 논사 중에서 어, 누구누구가 생각나죠? 담마뜨랐다 법구경 할 때의 법구. 근데 이건 법을 구하다 하죠. 그래서 법구 스님이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고요. 경량부에 4대 논사가 있는데 이 4대 논사는 여러분들이 구사론에 보면은 이름들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설일체부와 경량부와의 차이점은, 설일체부는 대상이 존재한 대로 우리가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대상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없는 상태는 설치부라면은, 경량부는 여기에서 심리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더 이제 발달된 사회에 있어서 대상이 식을 가져다주는 최초 원인이기는 하지만 내가 인식한 내용이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감각기관에 결함이 있으면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표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회의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사과라는 대상이 내가 사과라는 인식을 주는데 이 사과하고 이 사과라는 내 표상하고 사과 자체하고 똑같은지는 검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론적인 그런 입장. 그러나 이 사과가 나에게 사과라는 표상을 줬다는 원인으로서는 그것까지는 인정하는 상태에 상당히 정직한 그런 이제 그런 학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량부는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경험론자, 그 영국의 경험론 데이비드 휴메의 회의론하고 살짝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럼 유식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유식이라는 학파는 경량부에서 또다시 한 단계 더 발달한 것이 바로 유식학파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은, 자, 아까 경량부가 뭐라고 했죠? 사과라는 외부의 대상과 아르따하고
그다음에 사과에 대한 인식이 그 바깥에 있는 사과가 나에게 사과라는 그런 이제 표상을 준 것은 원인은 맞는데, 그러나 이 사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라는 표상과 같은지 다른지는 증명할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의 한계 속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외부 대상은, 그것은 나의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나에게 가지고 있는 표상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윈yap디 맞더라. 오직 알려진 표상뿐, 이것만이 참되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제 논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외부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표상과 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진가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오직 내 안에 있는 표상만을 가지고 논하자라고 해서 발달한 것이 바로 빈약디 맞더라, 띠따 맞더라, 오직 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파가 발생되게 된 이유이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설일체에 의해서 경량부로, 경량부에서 유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과정을 얘기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권우민 교수가 쓴 경량부에 뭐라고 되는 그 책이 있어요. 경량부. 아마 그게 박사 논문일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 인식의 문제와 설일체부학 경량부와 그 다음에 유시각파로 넘어가게는 과정을 아주 두꺼운 책으로 상세하게 그렇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하실 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제한된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핵심되는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실 분들은 이런 것을 그렇게 미리미리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PDF본으로 다 있지만 이게 이제 저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미안해서 내가 이제 서큘레이션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이제 구해서 경량부, 내가 다음에 제목을 단톡방에다가 올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시각파가 발생되게 된 녹화를 하는 아, 1교시는 녹화가 되는데 2교시에 내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시각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유시각파의 1기, 2기, 3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시각파의 이제 1기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그러는데 5단계의 수행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위 수행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오위 수행론에 대해서 한번 어, 다뤄야만 될 것 같아요. 음,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받은 자료 중에서 음. 45페이지, 내가 두 번째로 보내준 거 있죠? 네, 아니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같은 것이
어떻게 예, 해서 막 계속 중복이 돼 반복돼 있었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두 예, 번째 그러면, 그 자료. 예, 45페이지에 인식한 내용은 참이지만 인식의 객체는 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음, 음. 그러면 지금 스님께서 설명 주신 대로 앞에 인식한 내용은 참이지만이라는 거는 직접 인식이고, 인식한 내용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내가 스님을 저기,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그것을 내가 인식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은 그게 이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 분별이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보는 직접 인식. 아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지금 아니고요. 내가 스님을 인식해서 내가 스님을 본 것은 참이지만, 네, 이 내가 인식한 것이 바깥에 있는 스님하고 네, 같은지 아닌지, 내 눈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잘못 인식했는지, 예. 요것은 내가 나 스스로는 검증할 수 있는 도리와 방법과 감각 기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인식한 내용은 참이라는 거는 분별 없는 상태, 그냥 봄 그 자체고, 뒤에 아니, 인식, 그런 네,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지금 아니라고요. 현재 스님이 네, 나를 인식한 것은 여기서 네, 참이라는 말에 걸리지 말고 네, 그것은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경험된 내용물이에요. 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예, 이것과 바깥에 있는 지금 카메라 너머로 있는 스님하고 내가 경험한 그런 그 니미타 표상하고 진지 아닌지는 네. 내가 비교할 만한 근거와 그다음에 비교할 만한 감각기관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간접 인식이 되는 건가요, 그게? 직접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법부 말하자면 인식도 지금 간접 설명 주신 인식이라 그랬잖아. 내용에서 보면, 응?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뒤에 부분에 인식의 객체는 참이 아니다라는 거는 간접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예, 음, 요거 다시 녹화가 안 됐지. 네,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함이 없어요. 한번 두 번, 세 번, 지금 내가 강의했던 것을 들어보시면은 그 네, 스님이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문제는 녹음이 안 돼 있네요. 아니,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 부분만 내가 네, 녹화를 해서 이 부분만 한번 따로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아유, 조금 어렵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녹화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기 하기 전에 비디오 한번 잠깐만 켜보세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출석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스님들, 잠깐 비디오 켜보세요. 광덕 스님, 비디오 잠깐 켜세요. 상전 스님도 비디오 켜고, 법변 스님도 잠깐 비디오 켜주세요. 일광 화정 스님도 잠깐 비디오 좀 켜주시고.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다음 시간 금요일 날은 그 입학식 졸업식이 있으니까 입학식 졸업식 끝나고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 스님 앞으로는 비디오 켜놓으세요. 모범을 보여주세요.